113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각각 한 문제씩 일단 나왔는데, 자, 보죠. 27번 보죠.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런데 요거는 제가 금액을 좀 바꿔놨어요. 저도 요건 바꿔놨는데 뒤에 건 또 안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거는 뒤에 작년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 문제는 또 금액을 안 바꿔놨어요. 올해 1월 26일 날짜로 그 적용되는 금액이 바뀌었다 그랬죠? 예, 그 금액 바뀐 걸로 제가 일단 요거는 바꿔놨습니다. 자, 일단 적용되는 금액 현재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서울은 얼마 이하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서울은 자 적용되는 법이. 자, 상가보호법은 일단 적용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일단은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이해되고, 기억 좀 나나요? 이게 1월 달에 공부했던 거라서 2월 만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 이해된다. 자, 한번 보죠.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 서울은 6억 1천. 서울은 얼마다? 6억 1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6억 1천. 자, 그 다음에 이하입니다. 과밀은 5억. 네, 과밀은 5억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는 3억 9천.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 이하의 보증금. 자, 다시 한번. 자,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것도 또 배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한 번씩,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는 거니까 한 번이라도 더 들어놓은 게 유리하죠? 자, 서울 얼마죠? 6억 1천. 과밀은 5억. 광역시는 3억 9천. 그 밖의 지역은, 그 밖에는 2억 7천이 되죠.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서울특별 종로구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4억 원, 임차인,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차했습니다. 적용받을 수 없어요? 일단 환산해보죠. 자, 이거는 제가 환산 보증금이 적용된다 그랬죠? 곱하기 100, 월차임 곱하기 100. 자,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이 정도 되죠? 자, 그러면 보증금 4억이에요. 월차임 100이죠. 곱하기 100 하면 얼마? 1억이죠. 1억에다가 4억 더합니다. 얼마요? 5억. 적용범위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차한 경우 2억 5천만 원에, 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50 곱하기 100 하면 자, 일단은 곱하기 100이니까 5천이죠? 5천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 3억. 3억이면 그 밖에, 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니까 어떻게 된다? 안 돼요. 예. 일단 광역시, 그 밖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이죠? 강화군이면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요.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은 어떻게 된다?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은 어디로 간다? 그 밖으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2억 7천. 넘어갔죠? 적용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또 이제 디귿에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 원 임차한 경우 창원시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 밖의 지역이죠. 광역시가 아니죠? 그 밖의 지역.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3억, 광역시는, 아니요,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이죠. 3억 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적용 안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수원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4억 원 임차한 경우, 과밀억제 권역이 사실은 서울 빼놓고, 인천이나 이런 부분 빼놓고 나면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원 것까지 나왔어요. 근데 수원은 어디냐면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럼 과밀억제 권역은 얼마로 했죠? 5억이죠. 여기 4억 원이 임차했으니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적용되는 것은 기억, 리얼 이렇게 두 개가 적용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28번에 보죠. 28번. 자, 개업공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때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상가건물 임대차를 뭐 했어요 지금? 등기했죠. 그럼 결국 임차권 등기한 거죠. 임대차를 등기한 거니까 임차권 등기한 거죠. 그럼 언제부터 효력 발생해요? 네, 그날부터죠. 자, 인도화 여러분들이 대학 요건이 인도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인도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이때는 대항력이 생기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다음 날부터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임대차 등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날부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죠. 이번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 경매가 들어가요. 경매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받죠. 배당해서.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배당받으려면 인도를 해줘야 돼요. 인도가 뭐예요? 내놓는 거죠? 자, 그래서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인도하라. 배당받으려면 내가 살던 집을, 내가 살던 상가를 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만 배당받아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죠. 3번에 임대차 기한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예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일단 상가보호법의 임대차 보호기간은 몇 년? 1년이죠. 1년. 그러면 어떻게 돼요? 6개월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6개월로 했습니다. 임차인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죠. 자, 4번에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1년으로 본다. 자, 일단 묵시적 갱신되죠? 갱신되죠? 그러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법적으로다가 1년으로 보죠. 언제부터요?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하면 그 계약기간 있죠? 예, 계약기간 종료된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사실 안 때로부터가 아니라. 완전 말장난이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임법이나 상임법이 민법에서 나오죠, 당연히. 여러분들 특별법에. 근데 민법에서 나오는 문제와 이쪽 중개실무 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느낌이 틀려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주임법, 민법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민법적 개념에서 풀어나가고, 그러니까 크게 뭐 말장난 같은 게 많이 없는데, 여기는 중개사법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보면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저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법조문에다가 뒤집어 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중개실무 쪽에 있는 주임법, 상임법이 더 어렵게 돼요. 아예 그냥 판례 같은 거 탁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말장난하기 시작하면 중개사법식으로 나오는 게 더 어렵게, 까다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가 아니죠. 존속기간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나머지 1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5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 요구권 행사 기한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이 맞는 내용. 자, 계약갱신 요구 보죠. 계약갱신 요구는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어하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범위에서 5년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차인은 누굴 대신해 가지고 임차인을 대신해서 대위한다 그러죠.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5번의 내용이죠. 자, 29번 보죠.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권리금 계약. 개념 같죠? 자, 권리금 계약이란 뭐예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에게요? 임차인에게 지급할 것을 하는 계약이죠. 이때 조심할 것, 여기에 임대인 들어가면 틀려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립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자, 그러면 이번에 임차인이 차임연차액이 3개 참여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몇 개 참여연차했을 때? 3기. 그 다음에 3번에 국토교통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자, 권리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이때 감정평가 기준은 누가 고시한다? 국토교통장관. 자, 그러면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 다 국토교통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4번 보세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 계약서 있죠? 누가 권장할 수 있다? 국장. 자, 그러면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 누구다?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 누구? 국토교통장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부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됐죠? 이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랬죠. 자,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 의해서 소멸한다. 요까지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요까지? 임차권 등기는 뭐에 의해서 소멸한다? 경매에 의해서 소멸한다. 소멸돼요. 그런데 예외.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때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다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이때 대항력 있는 이게 무슨 뜻이었죠? 이것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2월달에 얘기해서 그렇지. 지금 2개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대항력 있는 이건 뭐냐면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거는 말소기준권리 뭐 있다? 위에 있다. 그 말소기준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말소기준권리 아직 말소기준권리를 이해 못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들어가고 이제 다다음 주 경매 들어가면서 아마 말소기준 뵐 겁니다. 자,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또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당권이 뭐가 된다? 가장 앞에 있는 이 저당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대항력 갖춘 이 임차권이 있습니다. 이게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이 전액을 변제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저당권 위에 있는 얘는 돈을 못 받았을 때 누구한테 달라고 했었어요? 매수인에게. 경매를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자, 소멸되지 않고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고 누구한테 넘어간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매수인이 책임져야죠. 돈 줘야지만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항력 있는 이것은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 얘를 얘기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0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천 100만 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임차인이 계약갱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아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이죠, 5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네, 이번에 임대인이 차임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자, 증액 제한 있죠? 증액 제한 몇 프로였죠? 5%였죠. 자, 지금 옛날에 9%였다가 5%로
내렸다 그랬죠. 자,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이 증액 제한은 몇 프로? 5%예요. 그러면 증액 청구 인정되더라도 자, 10만 원까지만 월 차임으로 봤을 때 100만 원가에서 10만 원 하면 어떻게 돼요? 10%죠. 그러니까 증액 청구에서 훨씬 벗어났죠. 예,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지금 다 수정이 됐구나. 지금 수정이 안 된 줄 아는데. 자, 3번에 임차인이 차임 연차액이 200만 원 이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몇 개 차임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3기죠. 3기. 자,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300만 원이 돼야지면 되는 거죠.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건물이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자,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산. 지금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차임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것도 환산이 일단 적용돼줘야죠.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 1억에다가 1억 5천만 원이죠. 자, 1억 5천만 원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6,500 이하에 2,200이죠. 6,500 이하만 최우선 변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억 5천이니까 최우선 변제 대상 자체가 아예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5번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몇 개 차임 연체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3개 차임 연체했을 때 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잠깐 보면, 자, 일단 몇 개 차임 연체했을 때? 3개 차임 연체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했을 때 거절할 수 있고요. 부정한 방법 임대차 했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건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서로 합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상당한 보상 지원줄 때. 이때 제가 서로 합의에다가 밀주천으로 한번 했던 적 있었죠?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 줄 때, 이럴 때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되어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전부 또는 일부 돼서 자, 동의 없이 뭐 했을 때? 전대차 했을 때,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뭐였다? 파손했을 때. 그리고 자, 재건축이라든가 이걸로다가 점유회복이 필요한 때, 이때도 일단은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일단은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대한 경우에는 전부를 전대했건 일부를 전대했건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5번 부분이 일단 옳은 거. 자, 31번 보죠. 요것도 이제 수정이 됐네요. 갑과 을은 201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만 원이라는 임대차 계약을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은 X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상가금 임대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환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5억 원 플러스 500 곱하기 100 이거면 환산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예요? 10억이 되죠? 어느 지역이에요? 서울이죠. 그러면 서울은 아까 얼마 이하에 적용된다 그랬어요? 6억 1000에 적용된다 그랬죠? 10억이니까 일단은 어떻게 돼요? 적용 안 되죠. 그런데 자, 이 작년 시험 문제 난이도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작년 시험 문제인데 민법보다 더 높았어요, 난이도가. 이건 뭐냐면 보증금이 그 금액을 초과했을 때도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게 있었어요. 그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걸 물어보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을 초과했을 때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거 옆에다 한번 적어보시죠. 대항력. 자, 옆에다 한번 살짝 적어보세요. 기억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대항력, 임차권 승계.
임차권 승계,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권리금, 그 다음에 3기 참여연체, 3기의 참여연체. 연체하기 전 뭐예요?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거. 그 다음에 또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은, 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적으라는 건 뭐 적었죠? 대항력 임차권 승계, 대항력 임차권 승계. 그 다음에 또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몇 개 참여연체 해지, 3개 참여연체 계약 해지, 그 다음에 또 표준계약서. 자, 요거는 그 보증금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된다. 초과하더라도 적용이 된다. 자, 보겠습니다. 그거를 일단 밑바탕에 깔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해 보죠. 기억에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자, 상가보법 보호되는 기간 1년으로 본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다, 틀리다? 자, 지금 분명히 1년을 본다 그랬죠? 이거, 근데 이게 여기에 적용에서는, 여기 적용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요? 지금 보증금 규모가 어떻게 돼요? 다시 보증금 규모 환산해보세요. 얼마예요? 10억이죠. 지금 상가보법으로서 적용되는 보증금 규모는 얼마예요? 얼마 이하? 6억 1천 이하죠. 6억 1천 이하만 상가법이 적용되죠. 근데 지금 10억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적으라고 했던 건 뭐예요? 적으라고 했던 거. 자, 지금 뭐야? 지금 여러분 적으라고 했던 거. 대항력, 임차권 승계,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제도, 3개 참 연체식 계약 해제, 그 다음에 또 표준계약서. 이거 왜 적으라고 그랬어요? 예. 네. 적으라고는 이유라도 좀 알고 넘어가야죠. 그죠? 이거는 왜 적으라고 그랬다? 그 6억 1천을 뭐 하더라도 초과되더라도 상가보법 규정이 적용되는 규정들이에요. 그러면 보죠. 요거 외에는, 요거 대항력부터 표준계약서 제가 적어놨는 거죠. 요거 외에는 보증금 규모가 초과됐을 때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작년 문제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 1년으로 본다. 이거는 보호되는 기간 1년 있죠. 이거는 상가보법이 규모가 넘어가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한다? 민법만 적용되는 거죠. 민법 규정만. 자,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했어요? 한 것 같아요? 영 찝찝한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영 찝찝한 것 같아, 지금. 자,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상가보법에 적용되는 규모. 서울은 얼마 이하가 적용된다? 6억 1천 이하가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된 금액은 얼마다? 10억이죠. 그럼 상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 그러나 제가 적으라고 했던 것은 그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기간 1년에 보호되는 기간, 이거는 제가 적으라는 곳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아까 제가 임차권 승계 규정 규모가 넘어가도 적용된다 그랬죠? 이게 니은은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을의 참여연체액이 2개 참여에 달하는 경우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아까 적으라고 했던데 3개 참여연체 시 해제, 이거 제가 적으라고 그랬어요, 안 적었어요? 있었죠? 그것도 상가법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고 뭐예요? 3기. 만약에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민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럼 민법에서는 몇 개 참여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 만약에 상가보법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그럼 민법 임대차에서 몇 개 차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2기 차면 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일단 이 3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리을에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자, 이거는요, 사업자 등록 신청했죠.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확정일자 받았다는 소리 했나요, 없나요? 일단 없죠. 그리고 확정일자는 사업자 등록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뭐는 인정돼요? 대항력 인정돼요. 근데 확정일자 받았다는 소리도 없고, 또 하나 확정일자는 이 보증금 규모를 초과했을 때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에 밀리게 되죠. 순위는 대항력만 갖출 뿐, 대항력이 있을 뿐 저당권 순위 당연히 밀리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작년에 의외로 어려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네요. 부동산 실명법. 자, 32번.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란 법률에 관한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년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신탁자. 자, 일단 보죠. 신탁자는 형벌. 자, 지금이라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기억이 아니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형벌이 신탁자는 5년 2억. 신탁자는 어떻게 된다?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신탁자는 어떻게 된다? 형벌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중개실무에서는 이렇게 형벌이나 과징금 문제도 나와요. 자, 이번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금액의 과징금 부과한다.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 100분의 30을 완전히 부과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그래요. 자,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형벌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부과한다?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자, 다시 한번. 형벌도 받고 뭐도 부과한다? 과징금도 부과하는데, 이때 과징금은 100분의 30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하지 않는다. 이미 실명 등기했어도요, 과징금 어떻게 한다? 부과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도곡동 땅 누구 거예요? 그 유명한 도곡동 땅. 그 유명한 도곡동 땅이지 뭔지 들어보셨어요? 도곡동 누구 땅? 예, 이명박 땅. 이죠? 예. 예전에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이건 당연히 이명박 땅이죠, 이건. 그러면 이게 실명 등기를 했어요. 나중에 들켰어요. 그래도 당연히 과징금 부과하는 거예요. 실명 등기를 했을 때 부과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키더라도 어떻게 한다? 부과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면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로부터 부동산 평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행강제 부과한다.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실명등은 계속 안 하거든요. 실명등은 계속 안 하면 이때는 이행강제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된다? 100분의 10입니다. 20이 아니고 10. 1차 이행강제금 100분의 10. 그리고도 계속 실명등을 안 하면 그때는 100분의 20이에요. 자,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33번 보죠. 5번 보죠. 5번에
35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건을 등기했습니다. 명의시타 약정에 해당 일단 된다 그랬죠. 약정. 자, 부부간의 재산, 종중재산, 남편 재산 부인면하는 거, 종중재산을 종손면하는 거, 종교재산을 종교에 대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것을 종교단체로 다 등기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은 명의시탁이라 그랬죠. 다만 이게 조세포탈 법령상의 피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 목적이 아니라면 효력 규정, 벌칙 규정, 과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나 무효이다. 는 틀린 거죠.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면 효력이 있다. 자, 33번 갑과 을은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에 갑과 병 간의 명의시타 약정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개사가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을 다 옳은 것은 갑은 을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자, 누구한테 명의로 넘기도록 하고 했어요? 갑과 병 간의 명의시타 약정에 의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라고 했죠. 병에게 을 소유 부동산이죠. 갑은 을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인이 누구예요? 일단은 매도인부터 봐야죠. 매도인 누구? 매도인은 여기서는 을 소유니까 을이 뭐가 된다? 을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갑이 을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죠.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매도인과 매수인 잘 잡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금을 줄여서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했죠.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렇게 했죠. 약정에 따라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자, 을 소유, 을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개사가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자,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갑과 병 간의 명의시탁 약정이 맺어졌죠.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한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을은 누구한테? 갑의 부탁을 받고 얘한테 등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갑은 매수인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서 뭐 한 거예요? 생략됐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중간에서 생략된 거라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시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신탁자, 수탁 찾아봐야죠. 신탁자 누구예요? 신탁자? 신탁자죠? 자, 신탁자는 실권리자입니다. 얘가 사는 거죠. 근데 등기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병한테 부탁.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수탁자가 되죠. 자, 이제 중간 생략형 명의시탁 부분을 이런 유형으로 봅니다. 자, 효력 볼까요?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시탁 약정 무효다. 무효하죠? 이로 인한 물권 변동도 무효죠. 무효니까 을에서 병으로 넘어온 등기 효력도 무효가 된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도로 원위치되는 거죠. 얘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시 갑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죠. 자, 그리고 매매는 효력이 어떻게 돼요? 얘는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거죠. 매매는 일단은 유효하다. 대략 여기까지만 하고 보죠. 자, 이거는 무슨 명의시탁이에요? 금방 중간생략형이죠. 자,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병명의 등기 어떻게 된다? 무효죠. 병명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병명의 등기로 이루어졌을 때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원위치, 을에게 귀속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누구한테요? 을에게 등기 좀 넘겨줘 라고 할 수 있죠. 자,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계약 당사자는 갑의 계약 당사자 누구죠? 을이죠.
그러니까 을에게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의신탁 해지했으니까 나 소유권 넘겨줘. 그러면 부탁받은 을은 어디로 넘어가 있어요? 지금 병으로 넘어가 있죠? 이 등기의 말소를 구한 다음에 얘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때 갑은 을을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행사할 수 있다.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아니죠. 여기서 소유권은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제3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소유권 제3자가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34번 갑과 을은, 자, 갑과 친구 을은 을을 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을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실명법 적용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보죠. 여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인지를 문제 풀면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가면서 누가 누구인지 자꾸 판단해 줘야 돼요. 자, 갑은 친구 을과 을을 명의 수탁절하는 계약명 신탁했죠? 그러니까 을이 명의 수탁자예요. 그럼 계약명 신탁을 제시했으니까 을이 이쪽에 나오고 얘가 뭐가 되냐면 매수인이 되죠. 그리고 갑이 뭐가 된다? 갑이 계약명 신탁이니까 갑이 을에게 뭘 준 거예요? 계약명 신탁이니까 갑은 을에게 뭘 준 거다? 돈을 준 거죠. 자금을 제공하는 거죠. 자금을 제공해서, 자, 을은 병소유 X토지를, 자, 병이 매도인입니다. 병소유 X토지를 을이 샀어요.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된 거죠. 자, 지금 요 그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때 갑과 을은 친구이고 갑이 을에게 뭘 대준 거다? 을을 명의 수탁자로 하나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계약명의 수탁에서는 수탁자가 매수인이 됩니다. 얘가 돈을 대준 거죠.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을과 갑은 명의 수탁 약정을 맺고, 아까 그림과는 틀리죠? 중간상의 여건은 그림이 틀리죠? 자, 매도인 병이고 매수인 을이에요. 이렇게 계약책으로 이렇게 등기 넘겼습니다. 병과 을 간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갑이 있는 거죠. 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은 얘한테 돈을 대준 거죠. 자, 그럼 신탁자 누구예요? 돈 대준 사람 누구? 예,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는 거고. 그럼 수탁자 누구예요? 예, 얘가 수탁자로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수탁자로 명시됐다면 여기다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다 둬야 되는 거죠. 계약명 신탁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수탁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명의수탁 약정 효력 어떻게 된다? 예, 무효죠. 자,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가 어떻게 돼요? 매도인이 선의와 악의로 갈라지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되고? 유효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악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를 갖다가 하고, 자, 지금 수탁자가 악의적으로 팔죠? 정의에 팔았다. 그럼 정은 누가 된다? 정은 제3자가 되죠. 제3자에게 선의악이 불능은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대항할 수 없다. 얘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된다? 자,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횡령 성립이 안 된다. 자, 요게 계약명 신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계약명 신탁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면 이거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듣고 한번 넘어가보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지금 기억에 보죠. 이제 뭐 옳은 것을 찾는 거죠. 갑과 을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갑과 을의 뭐예요? 약정. 명시상 약정이죠? 약정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효죠. 여기 무효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다면 약정은 유효하다. 알든 모르든 어떻게 돼요? 무효이죠. 알든 모르든 무효이고, 그 다음에 자,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신탁자죠? 알든 모르든 일단 약정 무효고 이때 소유권을 얘가 취득하는 게 아니죠. 얘가 돈 대가지고 얘가 산 거죠. 소유권은 일단 얘한테 있는 거예요. 자, 얘한테 있는 것이지 소유권을 얘가 취득하지 못하고 얘가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정이 제3자죠. 제3자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여기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의하기 불문하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다는 느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문제를 갖다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난이도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 상급 문제인데요. 좀 했으면 중급 문제로서 볼 수 있어요.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쉬운 문제들만 나왔으니까 너무 이제는 올해도 아마 우선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저 작년보다는 좀 높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경매 공매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를 보죠. 개업공개사가 법원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경매 관련된 기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을 낸다. 보증금액 있죠? 보증금액이 얼마였죠? 자, 매수 신청. 자, 경매 이렇게 신청할 때, 매수 신청할 때 보증금액이 요건 제가 1월달에 경매 부분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매수 신고. 내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죠? 최저 매각의 10%.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 자주 나오는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가격을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뭐한다?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써낸 금액에서 자, 뭡니까? 보증금액. 매수청 보증금 얼마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죠. 그걸 뺀 금액 넘는다. 넘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상 초과? 이상 초과? 초과죠, 초과. 자, 그러면 37페이지에, 아니, 37페이지는 아니라 37번 있죠? 그거, 제가 금방 한 거 풀어보세요. 37번. 풀어봤어요? 얼마가 넘어야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 푸는 분이 있구나. 자, 이게 지금 27회 문제인데요. 차순위 매수신고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보죠.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걸 같이 한번 풀어보죠. 그 법원에서 매수청 대리 등록된 개업공개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청 대리 위임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2억 원에 입찰합니다. 친절하게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다 적어줬어요. 참여했다. 최고 매수 신고인이 신고액 2억 5천만 원인 경우 갑이 을의 차수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된다. 자, 뺀 금액을 넘어라 그랬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 얼마? 2,500만 원이죠. 2억 5천이죠. 2억 5천에서 2천만 원을 빼죠. 자, 최저 매각 가격이 10%니까 2억 원의 최저 매각 가격이죠. 거기에 10%니까 얼마? 2천을 뺀 거보다는 높아지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2억 3천을 넘어지면 된다. 이거는 단순하게 완전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산수 문제입니다. 대신 뭘 알아야 돼요? 차순위의 자격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죠. 자, 그것만 알면 단순 산수 문제, 완전 산수 문제죠.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차순위 자격 다시 35번으로 들어갑니다. 35번에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뭘 뺀 액수? 보증금을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 권리 취득한다. 자, 취득하는 거 언제 취득해요? 대금을 다 내면 취득하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요거 혹시 민법에서 배우셨어요? 자, 전세권은 배당 선순위를 하더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민법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전세권인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선순위를 하더라도 뭐 하면요?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왜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느냐? 이유, 전세권은 어떤 성질을 가져요? 담보권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전세권은 뭐 하면 소멸된다? 배당 요구하면 선순위를 하더라도, 즉 선순위 즉 뭐예요?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일정. 그럼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에요. 그럼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니까 가압류 채권 뒤에 있다 앞에 있다? 네,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압류 채권이 뭐가 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말소 기준 위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자, 재매각 있습니다. 재매각. 다시 매각하는 거 어떤 경우에 재매각이에요? 어떤 경우에?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유찰되면요. 새로운 매각이죠. 안 팔려서 새로운 매각. 그래서 새매각이라고 그러고요. 자, 재매각은 이 사람에게 법원에서 팔겠다고 확정시켰었어요. 대금 납부 기한까지 줬어요. 그런데도 대금을 못 내죠. 그런데 다시 파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재매각. 이때 재매각에서 전에 매수인 돈 못 낸 사람이죠. 경매 그 물건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아유, 36번 좀 쉬었다 하시죠.